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20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직후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면서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일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곧 상승 전환하면서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3,8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보합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기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내 증시 말고도 계속해서 증시가 강한 모습들 네, 특히 보여주고 이제 있는 미국 상황이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저널 뱅크, 지역은행들 문제를 막 삼았었는데 바로 금요일 날 아니다. 실적 발표되면서 무마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네, 쓰러지지 않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 뭔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네요, 진짜. 오, 이거 오랜만에 이런 장 만나니까 얼떨떨합니다. 소장님이랑 저랑 계속 빠진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고점일 것 같다, 고점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강 대표님하고 저가 뭐 기여했죠. 시장에 이런 소리를 자꾸 해줘야 올라가는 게 시장인데, 그러다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약간 좀 망신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완전히 뭐 베센트 장관하고 무디스가 그냥 일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고, 야 무섭네요. 진짜 뭐 지금 홍콩 항생이 2.63% 오르고 지금 분위기가 지수선물 흐름만 봐서도 지금 독일이나 유럽도 거의 오늘 또 1% 오를 것 같고 아침만 해도 약간 우리 지수 하락 반전을 이끌었던 뉴욕 증시 지수 선물 약한 모습이 또 그냥 플러스로 돌려버렸네요. 나스닥 100이 지금 0.53% 뭐 이런 식이니까 빅스는 계속해서 하락세로 보이고 있고 환율도 지금 오히려 조금 이제 1,420원 아래로 내려오니까 한마디로 뭐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큰 이유는 돈 아닌가 싶은데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예. 우선 뭐 준비한 자료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뭐 경제 지표나 경기 지표가 이거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제 바보 됩니다. 이거. 우선은 지난주 15일 날 나왔던 뉴욕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죠. 이게 이제 얘는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좋으냐 나쁘냐인데 전월 마이너스 8.7에서 시장 예측은 마이너스 1.8인데 이게 10.7에서 훅 그냥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좋아도 너무 좋아졌죠. 근데 그 다음날 나왔던 옆 동네 필라델피아는 전월 23.2에서 시장 예측은 조금 뭐 못하겠거니 8.6으로 봤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2.8에서 또 그냥 꼬로박습니다. 그러니 뭐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시장 예측하고 전혀 나오는 발표치도 다르고 뭐 제조업 지수가 이렇다 치더라도 뭐 그럼 CPI나 그거는 고용지표 같은 거는 고용지표도 실컷 몇 달 지나고 나면 알고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뭐 한 80만 개 없애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CPI 지금 뭐 셧다운 와중에 그거 한답니다만 직원들 노동 통계국에서 이제 직원들 불러서 한다고 합니다만 이거 뭐 0.3이든 뭐든 전월비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좋게 나오면 나쁘게 나오든 또 해석하면서 직원이 많이 안 나와서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예. 네. 지난주 저희 아침에 그 최양호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머니쇼에 처음 출연하셨습니다만 재밌게 말씀하시잖아요 최 박사님이. 그 뭐 비싼 돈 들여서 전화해서 좀 알아냈답니다. 이 셧다운 와중에. 그래서 전월비 마이너스 0.29 얼마인가 해서 마이너스 0.3보다도 앞에 0.3이야 0.2로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봐야 뭐 반올림 하면 0.3이겠습니다만.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이걸 봐야겠죠 뭐. 자, 이거 한번 혹시나 싶어서 한번 들여다가 봤습니다.
미국 M2 조금 보니까 요구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특히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작년에도 돈 많이 풀었죠. 작년에도 아마 선거 있던 해다 보니까 또 풀었겠습니다만 또 금리 인하까지 하고요. 막판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풀고 있는데 22조 2천억 달러입니다. 22조 2천억 달러 그런 식으로 나오고 중국은 또 이렇게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증가율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숫자는 금년 9월 기준으로 335조 3,800억 위안 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나요? 요새 한 190은 해야 되나요? 한 200을 곱하기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추세 보세요. 중국.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8월에서 9월 오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우선 추세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뭐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 거의 뭐 총리 확정이면은 이것도 아마 기울기 다시 가파르게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우리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오다가 약간 기아 변속에서 약간 더 가팔라지고 있죠. 8월 현재 440조 8,620억 이런 식이라는데 그러니 G2 그러죠. 우리 한국 그러죠. 일본 그럴 거죠.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다른 데 또 뒤져보니까 이럽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23조 달러. 123조 달러. 그런데 이 추세를 보니까 미국도 있고 유럽, EU도 있고 일본, 독일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좌우지간 좋든 싫든 중국 빼고는 무슨 얘기가 안 됩니다. 진짜 가파르게 풀고 있죠. 그런 식으로 풀고 있는 흐름입니다. 뭐 이렇게 되니 모든 자산이 오를 수밖에 없고 요즘 저는 뭐 자꾸 이 얘기를 여기저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M2 말고도 지난 5월 21일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 401k 그거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검토한다 소리가 나오더니만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보세요. 미국 퇴직연금에 빨대 꽂겠다. 이거 제가 이렇게 비속어를 쓰는 게 아니고 헤드라인에 애초에 기사가 빨대 꽂겠다. 글로벌 사채업이 열 판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비스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개미 투자에 돈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치기 위하는데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이 블랙스톤 등이 군침을 흘린 돈은 이 바로 퇴직연금 401k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한 9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규모가. 이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모펀드에 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그렇게 해서 8월 8일 날 기사는 마침내 5월 달에 그렇게 슬쩍 운을 띄우나 싶더니만 그냥 가상자산을 포함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꽂았죠 빨대를. 그리고 빨대까지 제대로 꽂지도 않았는데 목요일 날 예. 여기 나온 이거잖아요. 사모 크레딧. 사모 크레딧 바퀴벌레를 사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퇴직연금 보고 사라고 하려고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미리 터져가지고 약간 좀 김이 새지 않았을까요? 김은 새겠습니다만 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월가나 뭐나 하다 못해 뭐 글로벌 유동성 M2 이런 것까지 따질 거 없이 거창하게 할 거 없이 이거 뭐 9조 달러 정도의 이 401k에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들어와도 뭐 몇 년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되면은 뭐 강 대표님이나 저같이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험한 꼴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설거지가 저거구나. 그것도 큰 돈으로 하는구나. 401k까지 건드려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설거지가 지금 본격적으로 뭐 식기세척기 그릇도 안 넣었는데 지금 뭐 약간 살짝 터져버렸잖아요. 바퀴벌레가 나와버렸죠. 바퀴벌레가 살짝 나와버렸죠. 네. 근데 잡으면 되니까요. 페드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그걸 갖고 네. 또 시장에서는 아싸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 금리 확실하게 낮춰줄 거고 네. QT 종료 정도가 아니고 QE까지 하겠는데 네. 뭐 2년 전에 그거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을 때도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일만 터지면 이거는 뭐 더 풀어줄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싸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월가에 또 이렇게 그 진짜 고급 시계에다가 이렇게 막
두루두루 해가지고 로비하는 애들은 그거 터졌을 때 이야 이거 또 떼돈 벌 기회가 왔다 싶었을 거예요. 하루 조금 빠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웬만한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연준이 관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컨피던스, 확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 네, 뭐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점점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죠. 파월이 이제 얼마 남았고 개개봐야 이제 누가 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꽂을 거고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나 뭐 돈 푸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적어도 뭐 세계 정세를 다루는 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내에 어떤 그 미국의 가치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경제 내지는 이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도 정말 저금리 좋아하고 돈 푸는 거 좋아하고 법을 좋아하는 그 기본적인 성향은 이렇게 참 이렇게 부인하기 힘든 그런 행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악재가 이제 악재로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사모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헤지펀드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펀드로 만들어서 상장하고 나서 헤지펀드 수익률이 너무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도 결국 개인들 다 투자하라고 열어주면 네. 더 이상 이제 알파가 없어서 어. 초과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시장 따라서 그냥 간다. 그래서 그냥 다 개인들한테 팔아서 주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그러니 예. 그러면 사실 지난 한 주가 미증시가 뭔가 불안하다가 금요일에서는 완전히 이런 불안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다 떨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증시는 계속 또 더 달려나갈 일만 남은 걸까요? 그런 지금 뭐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며칠 전 금요일이 아닌 그 전 금요일 날 난리가 났던 게 이러면은 이제 히토류 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그냥 바로 추가 100% 때릴 수 있어 1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도 그냥 우리 크리티컬한 거는 전부 통제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하루 만에 그냥 또 아시아장 월요일 날 열리기도 전에 또 중국 걱정하지 마. 타코했죠. 타코 제대로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올랐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전주에 그 금요일에 그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요거 보시죠. 금요일 날은 필드 페어웨이 상태 좋으네요. 이 패인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색 다 올랐어요. 어지간한 업종이 다. 뭐 오라클 좀 많이 빠졌고 그동안은 뭐 AMD 했습니다. AMD 좀 일라이 릴리 이런 애들이 좀 빠졌습니다만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거 한 주 동안에 5.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상승률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도 크네요. 빅스 보세요. 빅스가 이렇게까지 목요일 날 다시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서 흑 했는데 금요일 날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쭉 밀려버립니다. 쭉 밀려버리고 위클리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때였고요. 이때가 코로나 때였고 그 다음에 높았던 여기가 작년 여름 8월에 BOJ 금리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나요? 엔화가 어떻게 되나요? 했던 거고 요때가 이제 4월 2일 날 뭐 해방의 날 하면서 상호관세 이제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고 요번에 그러면 팔짝 뛰나 했는데 훅 주저앉았죠. 훅 주저앉아 가지고 결국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들고 있는 주식까지 팔면서 이 약간의 불확실성 내지는 악재성 재료의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 주식은 팔기 싫다. 근데 뭔가 해지는 좀 해야겠다. 공매도는 또 못 치겠다. 공매도 쳤다가 죄다 뭐 다 끌려갔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럼 빅스라도 좀 사놓을까.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그러면 급격하게 그 심리도 주저앉았다는 거고 혹시나 싶어서 공포와 탐욕 지수도 봤더니만 지금 무슨 저는 탐욕이나 이런 쪽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 오히려 공포 단계입니다. 그러니 그 시장 역발상할 것 같으면 이거 아직 더 가는 거죠, 뭐. 더 가는 거고 지역은행 파산은 그럼 찻잔 속의 태풍이냐 싶은 생각이 들고 우선은 요즘 같은 때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경제 지표
경기 지표 의미 없는 시절이라 했습니다만 또 하나 차트도 의미 없는 시절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심리와 돈으로 갈 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었고 뭐 이랬습니다만 이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이대 보죠. 한번 들이대 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지금 여기 이때가 코로나 때 저점입니다. 여기 커스가 코로나 때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한번 그 연준이 한번 1차 피봇 하면서 금리 좀 올리는 쪽으로 오면서 한번 조정이 있었고 여기 그동안 올랐던 게 딱 절반 돌렸어요. 절반 돌렸는데 어쨌거나 저점이 나왔길래 한번 연결해 봤더니만 이게 상호관세 갖고 난리 칠 때도 그래도 이게 딱 여기서 받쳐집니다. 좋아요. 의미 있는 상승 추세선입니다. 요거하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껐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나왔으니 한번 땡겨 보니까 요렇게 채널이 나오네요. 채널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이 채널 상단에 머리가 닿았을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뭐 추가 100% 야 이거 중국하고 아직 안 끝났나 싶어서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가기보다는 살짝 숨고리기만 하고 더 가겠다고 우기는 장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데일리 한번 보시죠. 지지난 금요일 날 쿵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리가리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쿵 하고 나서 교과서적인 우상향 깃발형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지금 여기서 꺼놓은 최근에 이 저점끼리 연결했던 이 선 깨고 내려가면은 조금 다시 한번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지는 이제는 뭐 대세 하락장 이런 얘기는 안 할랍니다. 그거는 전혀 안 통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조금 더 깊어지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 필요 없고 이거 계속 지지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고점을 높이고 이 선에 머리를 들이댈 때까지 가자 하는 건데 이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은 그거 합니다. 이게 위클리 차트예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또 별짓 다 해봅니다. 그러면은 1파 뭐 이게 1파든 자 여기서 여기서만 한번 보시죠. 파동이 상승 파동 하나 나왔고 절반 돌리고 여기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여기도 얼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입니다. 다섯 개가 보이는데 이 다섯 번째의 파동의 끝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모르는데 그러면은 또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들이대 보면은 이 조정 파동의 크기에 대비해서 1.618배 약간 고비였고 또 한 번에 2.618배라고 하는 또 고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얼추 한 6,940 어라운드가 찍혀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뭐 한번 기억해놨다가 요즘에 이제 거짓말 하고 나면은 도망을 못 가는 게 모든 게 영상으로 박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한 6,930, 40 내지 50까지 한번 들이대려고 약간 오버슈팅 하다 보면 7,000까지도 한번 가자고 덤비는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선 뭐 오늘 아침에 김대호 박사님이 저 모닝벨에서 그러셨더만 이번 바퀴벌레는 귀여운 바퀴벌레다. 사진 징그러운데요. 귀여운 귀엽지 바퀴벌레다라고 않은데요? 하셨는데 이 표현 좌우지간 카크로치 한 마리 보이면은 저기 아마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요즘 들어서 이 표현 NDFI Non-Depository Finance Institution 내지는 뭐 NBFI, Non-Banker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 NDFI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은행처럼 고객 예금을 받아서 뭐 대출하고 이런 게 아닌 뭐 그런 쪽인데 요런 데가 이제 요즘 말하는 크레딧 프라이빗 크레딧 같은 사모 대출 뭐 요런 쪽입니다. 사모 신용 요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주말 보내면서 베센트 장관이 CNBC 인터뷰하는 와중에 다이먼을 이 바퀴벌레론을 갖다가 조금 일축했죠. 실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해보면은 은행 시스템 튼튼하다 했고 거기다 무디스까지 이렇게 해버렸으니까요. 건전성 악화는 거의 없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뭐 금리가 6%도 갈 수 있어요. 10년물이 8%도 갈 수 있어요. 경기 침체 와요 소리를 갖다 벌써 몇 년째 했으니까 이제 이런 소리 예측 맞은 적 한 번도 없다. 거의 맞은 적이 없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무디스나
미국 재무부 장관 이런 쪽에 어떤 괜찮아요 하는 표현 이걸 1차적으로 믿어줘야 되겠죠. 믿어줘야 되는 게 설마 우리 97년에 한국 같을까요? 그때도 우리 뭐 IMF 구제금융 받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 이런 소리 했다가 그냥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만 그때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고요. 그건 미국은 우리나라고 돈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진 않을 것 또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달러 없으면 절절매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네. 여기는 또 윤전기 돌리면 되는 나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한번 보시죠. 뭐 미국장 하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S&P 기준 예. 7천은 간다. 뭐 한 6,900 아까 40이라고 찍혔습니다만 뭐 그러니 7,000 근방까지 한번 들이대 보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증시는 그렇다 치고 국내 증시는 오늘은 상당히 힘 좋았었잖아요. 우리 증시는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증시도 보니 아직까지 포모라 할 정도는 아니에요. 개인들이 막 미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개인들 포모까지 나타났다 싶어서 이제 개인들도 미쳤네 라는 얘기가 나와야 이제 대충 거기서부터 언제쯤 이 랠리가 조정에 들어갈까를 갖다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개인들은 전체적인 그걸로 봐서는 이 와중에도 지금 뭐 각각의 그 수급 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개인 내에서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가 가요? 뭐 살까요? 하고 무슨 뭐 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 거기에 혹 해갖고 샀다가 왜 팔으란 얘기는 안 해주세요 하고 나서 봅니까 이미 반토막 나 있고 이런 거. 리딩방. 예. 네.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저거 한번 보시죠 뭐. 우리 걸 보기 전에 주변 증시 한번 보시죠. 아시아가 전부 좋지 않습니까? 네. 유럽 돈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요거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공명당 24석을 갖고 있는 공명당하고 연정했다가 공명당하고 깨졌는데 요번에 어떻게 일본 유신회 뭐 요미무라라고 하네요 당수가 유신회가 공명당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의석은.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연정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여기서는 내각에 참여는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공명당만큼 그렇게 단단한 결속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총리 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재정 확장 돈 푼다는 얘기죠. 장중 2.7%라고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뭐 3.37이네요. 예, 3.4% 가까이 더 올라버렸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니케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때가 이제 그거였어요. 이 갭이 다카이치가 당선됐네. 고이즈미가 아니고 했을 때 팡 튀었다가 그다음 하다가 이제 되네 하는 쪽으로 증시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반응하고 있고 이때도 보시면은 작년에 8월은 아팠어요. BOJ가 금리 올렸을 때 그리고 4월 달에 관세 때렸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물론 과매수죠.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고 문제는 니케이는 가는데 달러엔이 생각보다 위로 팍팍 못 뜁니다. 달러엔이 못 뛰는 게 우선 요거 보세요. 요 오늘 장중에 3분 차트인데 이 단타쟁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 3분 차트인데 아침에 딱 해서 다카이치 재료로 팡 달러엔이 위로 뛰면서 엔화 약세로 갔는데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월간으로 봤을 때는 이 승부가 아직 안 났고요. 여기 찍고 나서 162 근처까지 갔다가 흘러내린 와중에 이 우하향하는 이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 상단에서 치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은 엔화 약세에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니케이는 그냥 달리겠다 하는 쪽이고. 그럼 중국도 오늘 좋았잖아요. 우선 이거 보시면 지난주에 월스저널 중국이 배팅하고 있답니다. 무역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플레잉 하드볼, 강공책을 갖다가 구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베센트 장관은 지금 여기 이 양반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이 리청강 중국 상무부 차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급인데 상무부 부장도 아닌 부부장 리청강이 베센트를 갖다가 굉장히 자극하나 봐요. 회담 때마다 말에 있었으나 내용에 있었으나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나오는 액션들 중에 시 주석이 일일이 다 체크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이건 뇌피셜입니다. 저의. 또 미국도 이 두 사람이 좀 묘해요. 베센트는 어쨌거나 월가 출신답게 또 유대인 집사답게
시장을 갖다가 어쨌거나 잘 다독거리면서 엄마 역할을 하는데 집에서도 엄마 역할을 하잖아요. 베센트가. 그런데 하워드 러트닉은 강경해요. 관세 정책에 있어서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보면 재무장관 자리를 두고 경합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약간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를 접했을 때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했을 때하고 들어오는 이 정보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CNBC도 이거 보죠. 중국은 wants to play the long game with US입니다. 미국하고 길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대마 잡기 해서 불개로 가자가 아니고 이거는 길게 가자는 것 같아요. 길게 가자는 그런 싸움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의 말은 반대로 들을 경우가 많은데 베센트가 늘 하는 말이 중국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면은 우리 미국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오는 거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 많은 카드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이게 패가 딱히 그리고 일단 패 싸움 할 때 패 두 패가 갈렸는데 예. 너무 반대편들이 너무 잘 모이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때리니까. 그동안에 타코라고 하면서 이 배팅도 읽혔어요. 네. 받고 얼마 더 했을 때 이게 블라핑인지 이게 진짜 패가 좋아서 하는 건지 이것도 읽혔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길게 가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저는 어쩜 여기 이거 체크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가 우리나라고요.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 몽고고 여기 인도 히말라야 쪽인데 아니 지금 이런 지도 오랜만에 봅니다. 아무리 동풍이 좀 분다지만 어쩜 이렇게 맑을 수가 있어요. 중국 공기가. 그죠. 제가 봐서는 이거 중국 지금 안 돌아가요. 아, 이게 지금 공장이 빵빵 돌아가고 차가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조금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전기차로 바꿔서 그런가. 아, 공장이 안 돌기는 안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오늘 이제 4.8% 나왔지 않습니까? 네.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but 하면서 나옵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 부문이 rare and alarming drop입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 드물었던 그리고 굉장히 경고를 줄 만한 그런 식의 하강세인데 이 그래프가 이러네요. 이때 코로나 때 이랬고 지금 이러면은 거의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심천 종합지수도 오늘도 오르긴 오릅니다만 얘는 지금 현재 약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은 이렇습니다만 일단 오늘 환호했고요. 우리 코스피는 오늘 이 차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꺾였습니다. 다시 꺾었는데 그동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꺾었거든요. 이때가 언제였나 하면은 코로나 때 저점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저점을 갖다가 연결해서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채널을 갖다가 들이대고 했는데 오늘부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코로나 이때가 언제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고점. 금융위기 오기 전에부터 고점에서 코로나 랠리의 고점을 한번 연결해서 이것부터 먼저 꺼놓고 쭉 한번 당겼더니 차라리 이 채널이 더 리저너블하네요. 이렇게 왔을 때 코로나 때는 이거는 과도하게 아래쪽으로의 오버슈팅이었고 언더슈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도 잠시 이탈했지만 금방 돌아왔고 이걸 쭉 연결했던 선이 보니까 의미 있는 선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다?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이 기울기와 이 속도로 지금 이 채널 상단도 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트 얘기하는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냥 이격도도 너무나 벌어져 있고 모든 게 과매수고 거래량도 안 받쳐주고 모든 것들이 불안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일단은 인정해버리겠습니다. 지수는 더 오르겠다. 그런데 오르는데? 내 종목이 오를지는 모르겠다. 그러니 잘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그거네요. 골프 친 중에 이재용 회장하고 골프 회동에서 이재용 회장하고 김동관 부회장, 하나 부회장을 각별히 또 이렇게 좀 그게 했나 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고 조선입니다. 방산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무시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의 든든한 산업 포트폴리오 중에 두 개인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쪽 그리고 전력 설비 쪽, 전선 쪽 그리고 이런 쪽은 그리고 조선 쪽 역시 근거 있는 쪽이 보니까 계속 가고 있네요.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기서 꼭 자기네에게 필요한 것만 딱 찍어서 미국 딱 찍어준 거네요. 예, 이번 그런 이제 그런 것 골프 회동에서도. 근데 예. 왜 우리끼리 쳤다면서요? 예? 우리 총수들끼리 그거야 친 뭐. 걸로 뭐 이렇게 누가 초대 받은 나눠서. 걸로 그냥 감사히 그게 뭐 받아야 되는 수준으로. 마치 우선 뉴스만 네. 볼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네. 굿샷 하면서 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손정희 회장이 주선한 엄청난 행사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손 회장하고 나머지는 두 분은 골프 프로 골프들만 프로라. 예, 네. 워낙 골프 좋아하는 양반이고 우리 총수들끼리는 또 한 조에서 네. 편안하게 영어 없이 우리끼리 잘 지냈냐 그동안 이러면서 재밌게 치시다 온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골프 끝난 이후에 짧은 어떤 그 모임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렇게 그런 자리를 갖다 자꾸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소식이죠. 어쨌든 아까 기술적으로 보인 것처럼 7천 우리나라도 고점 넘어갔으니까 그냥 네. 감마하고 버텨보자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해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기업 10조 클럽에 입성할 걸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HBM뿐만 아니라 컨벤셔널 D램과 낸드 수요가 증가해 메모리 산업이 역사상 가장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업사이클에 진입할 걸로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올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오늘 4.3% 오르면서 48만 5,500원에 마감했고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4.92% 오르면서 14만 9,300원, 유진테크가 오늘 8%대 올랐고 원익홀딩스와 PSK가 각각 16%, 1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정 위반을 비난하면서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하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IM증권은 폭증하는 방산물자 수요를 따라가기에 유럽 방산업체의 생산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반해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 매년 설비 투자를 확대해온 걸로 나타나면서 추가 발주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4.5% 오른 95만 3천 원에 마감했고요. 하나오션이 오늘 6.06% 오르면서 11만 3,700원, 현대로템이 오늘 4%대 오름세 보였고 삼양컴텍과 MNC솔루션이 각각 9%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TSMC와 ASML, 그리고 연료전지 제조사인 블룸에너지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SMC입니다. 현재 주가는 29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2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약 9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고 EPS도 39% 늘면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는데 특히 고성능 컴퓨팅용 칩, 즉 HPC 부문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분기에는 매출 총 이익률이 60%, 영업이익률은 50%에 이를 걸로 전망했고요.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410억 달러로 확대해서 2나노 공정은 올해 4분기 후반에 양산을 시작하고 성능을 높인 N2P 공정은 내년 하반기에 본격 양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ASML입니다. 현재 주가는 87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988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75억 2천만 유로, 영업이익은 24억 7천만 유로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아르곤 플루오라이드 장비, 즉 기존 공정에서 사용하는 노광 장비의 매출 비중이 52%로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는데요. 메모리 부문 매출이 19억 4천만 유로로 오랜만에 반등했고 신규 수주액도 전분기 대비 186% 급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최대 49% 증가할 걸로 내다봤고요. HBM 수요가 2027년 이후 급증할 걸로 보고 이에 따른 메모리 생산 설비 확충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블룸에너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111달러 선이고요. 최고 목표 주가는 115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인 브룩필드와 손잡고 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브룩필드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고 구글과 수력 발전 계약을 맺는 등 에너지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라서 이번에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1.6기가와트 수준이고 내년에는 2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글과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7년에는 매출이 최대 70억 달러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과의 계약 성과가 공개될 걸로 보이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회담을 나눌지 여부가 주목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압박하는 듯한데 막상 시진핑 주석은 큰 입장이 없는 것 같죠? 네, 약간 타커 분위기죠,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관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사중전회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오셔서 저희 앞 코너에서 미중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하는 그 분위기였는데 네, 제가 맞게 봤나요? 그렇죠. 이거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생각이 들고. 네, 오늘 할 말 많으니까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과연 만날까 싶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곧 조만간 시진핑 주석 만나겠다, 뭐 에이펙에서 별도 회담도 뭐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래 보입니다. 지금 좀 급하잖아요. 지금 내년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고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타코 말씀하셨지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앞에서 이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오래 가져가고 싶다. 그게 팩트입니다. 중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계속 길어지면 좋습니다. 시간이 길면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면 트럼프는 만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기 있고 중국의 기술 자립이 더 빨라지고 내성이 생긴 거죠. 네. 이거는 2020년도에 중앙정치국 그때 제가 기억하는
하는데 그때 이미 7월 30일 날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게 지구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나쁠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만납니다. 만날 거로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만났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이냐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29일 날 와서 비즈니스 서밋을 하고 30일 날 뭐 오전에 할지 모르겠고,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에펙 정상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까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칭적으로 30일 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큰 내용은 없을 것이다. 없는데 만나서 어느 정도의 중국이 생각할 겁니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길게 가려면 뭘 좀 줘야 되거든요. 선물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 더 투자를 한다든가 대두를 사줄게 라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이제 5차 무역협상 이번 주에 좀 하겠지만 베센트 장관이랑 허리퐁 이제 했지만,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뭐 빅딜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중국은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게 갑자기 뭐 이게 히토리를 했는데 이번에 히토리 제재가 엄청 강하단 말이죠. 기존 히토리가 아니라 우회하는 것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 있는 거죠. 아니 히토리 제재를 하기 전에 우리 많은 매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미국이 9월 29일 날 뭘 했냐면 제재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는 자회사라 혹은 중국 기업이든 자회사든 협력을 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부분도 다 제재 대상으로 넣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 기업도 매우 연관이 됩니다. 하나오션 들어갔었죠. 네, 화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터리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머리 아플 거고 기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그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바로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지금 히토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또 11월 1일부터 또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수출 규제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부분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학원 나가는 전망을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악수하고서 일주일 후에 또 뭐지? 또 제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장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이렇게 딱 두 개로 구분해서 누가 더 유리한지 이렇게 딱 한번 분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누가 유리한지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항목들, 이제 미국이 더 자기가 이제 중국한테 쓸 카드들, 뭐 지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히토리죠. 그만 대두야. 대두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세 이게 중부 지역의 이제 농부들인데 지금 바로 이게 투표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좀 해결해야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카드 히토리와 반도체의 대결인데, 근데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기술 자립을 하면할수록 자신감이 생겼고 이미 아쉬울 게 없고, 뭐 제재하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기업들은 그 제재를 통해서 어떠한 우회를 통해서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반도체 제재를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벌써 6, 7년 동안 해왔던 거고. 근데 히토리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히토리의 자기 중국 히토리 제재 역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0년도부터 중국이 히토리를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거죠. 이게 광산이 있더라도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 S&P 글로벌에서는 18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걸 하고 또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제조 생태계, 히토리우 매장은 중국은 1등이긴 하지만 비중이 엄격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38%, 베트남도 한 30%, 하물며 북한도 많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발암 물질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누가 어느 나라가 할 거냐. 미국은 너희 나라가 해라라는 거죠. 베트남 보고 하라. 근데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히토리 이번에 보셨겠지만 히토리에 대해서는 동맹국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평소엔 동맹국 이야기를 잘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동맹 얘기도 나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북중러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전만큼의 북중러 관계가 또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승절 보셨다시피 북중로가 같이 걸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야 북중로가 다시 결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북중로는 속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북한하고 따로 회담을 했고 중국은 푸틴하고 따로 회담을 했습니다. 같이 세 사람이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속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미묘함이 있죠. 중국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부른 것도 그런 전략적인 차원입니다. 대외적인 보여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북중로는 예전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안에 이 북중로의 틀 안에서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하고 싶지. 그래서 자꾸 북중로를 연결해주면 중국은 싫어합니다. 그건 중국 학자들 이야기해 보면 확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니까 글로벌 사우스 이야기를 하고요. 개도국가 그다음에 이런 후진국들,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이런 나라들을 대표하는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북중로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트럼프가 또 트윗에다가 김정은 만날지도 모를 것 같은 또 이게 내용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손안에 딱 넣어줘야 북한을 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손아귀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고 이번에 전승대 만났을 때 이미 그 이야기도 논의가 했다. 네가 상황 보고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이 오면 판단을 하는데 알지? 이런 말이겠죠. 가서 하는 만큼만 해라 이렇게 그렇죠. 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 했는지 있었을 나한테 것이다. 이야기는 해주고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요새 이 상황들을 보면 누가 블루팀 수장이고 누가 레드팀 수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뭔가 지금 예전 같은 모습에서 갇혀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또 미국은 상당히 중국 같은 전략들을 지금 좀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전략들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몰려있다. 하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레드 캐피탈리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붉은 자본주의라는 표현. 그러니까 붉은 자본주의는 결국 국가 자본주의. 그런 데가 성공할 수 있느냐 했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공을 했고 이게 하나의 모델로서 많은 개도국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히토리 이야기했지만 MP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할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그 선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그 의미는 그만큼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급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예, 미국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토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선수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의 선수를 만들지 않으면 대표 선수를 만들지 않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들이죠. 이 국가 자본주의 근데 이거는요 트럼프 때 상황인 거고 만약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의 대립은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어느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간다라고 제가 확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국가 자본주의는 민주당이 왔을 때는 약간의 결이 달리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분을 가져가고 한 상태에서는 여건 변화가 있겠지만 좀 시장에서는 반응이 크죠. 야, 미국 이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힘을 더 받는 것들이죠. 저 봐. 우리가 따라오잖아. 맞잖아. 우리 모델이 맞잖아. 그러니까 많은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한테 저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가 자본주의를 끌고 가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더 힘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지금 판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더 조급하니까 트럼프는 또 자꾸 이제 그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다. 이 좀 약간 국뽕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키워서 박정희 때 했던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benchmarking해서 크게 하고 있어서 이거 게임이 안 된다. 교수님이 근데 아주 이를 앙다무셨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가요? 아니죠. 지금 아까
그 자체가 그게 중국이든 뭐 우리나라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든 어쨌든 개도국 입장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막고 힘을 할 수밖에 빌려서 없죠.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꾸로 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막고 한다는 게 이제 너무 티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옆에서 이제 찔러보고 뭐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시진핑은 이제 사중전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중전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할지가 나머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사중전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핵심은 사중전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그쵸. 됩니다. 오늘 사중전회.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사중전회가 시작됐는데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이게 지금 목요일까지 하는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간단히 설명해서 사중전회 이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전회라는 것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입니다. 중국은 서열이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상무위원이라고 있습니다. 7명. 제일 높은 사람. 그 중에서 우리가 신비 주석, 리창 총리.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중앙정치국 위원이라고 있어요. 한 2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라고 있어요. 205명이 정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후보위원 171명. 즉, 376명이 이제 5년의 집권 임기를 하는데 7번을 모여서 합니다. 7번 하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하는 게 사중전회가 됐습니다. 매 전회마다 다 목적과 배경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사중전회 뭐 하는 데냐면 인사, 조직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체제를 점검하는데 이번에 사중전회는 좀 의미가 다른 게 이게 3중전회가 밀리면서 5중전회 했던 내용까지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5중전회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5중전회면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건데 근데 그걸 앞당겨서 이번에 한다. 자, 그러면 이번 4중전회 3대 관전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15호 규획이죠. 15차 5개년 규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중국이 어떠한 계획,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 거냐. 핵심은 AI 반도체 양자. 그러니까 결국 기술 자립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될 건데 이게 아마 폐막식 할 때 대충 윤곽만 나오고 실제 이제 승인이 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보려면 이게 내년 3월 양회 때 이제 승인이 되고 짜잔 하고 나타날 겁니다. 15차 5개년 규획은 다양합니다. 국가 전체 발전도 있지만 AI 5차 5개년 계획, 반도체 5차 다 다양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는 게 당정 군사 인사입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얼마나 바뀔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시진핑 실각설 나오면서 막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소한 9명은 바뀔 거. 중앙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위원회가 205명이 있는데 중앙위원회 중에서 한 9명 정도가 이제 특히 이제 군사위원회가 그 중에서 한 3사람은 기본으로 바뀔 것 같고, 예, 거기에 바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지금 중요한 부장, 장관급이죠. 여기 이제 바뀔 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서 이제 당정군 고위급 인사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부양이죠. 돈 쓸 것이냐, 뭐 소비. 지금은 중국은 공급은 강한데 수요가 좀 약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고 이제 그러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결국은 이제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공산당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공산당 리더십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다 일어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번에 3분기 경제 성장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이 총알은 쥐고 있다. 어느 정도 돈을 풀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완화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요번에 또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3대 관전 포인트고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혹시 차기 지도부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1989년도에 이제 사중전회 때 그때는 13기 사중전회 때 장저민이라는 3세대 지도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1999년도에 15기 사중전회 때 후진타라는 4세대 지도부가 이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도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기대하는데 결론은 뭐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원래 당하고 군사랑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시진핑이 다 가졌다. 이래서 독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은 원래 처음에 주석이 되면 뭐 아까 공산당의 1인자, 군의 1인자, 그쵸. 그다음에 전체 행정을 책임하는 주석 대통령을 다 가집니다. 근데 그러지만 이게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정권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 그룹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무너진 우리가 거예요. 시자준이라고 하는 시진핑이 충성하는 사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뭐 중국 내수도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 뭐 3분기 경제 성장률 4.8%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중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경제 성장률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확실하게 적극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지. 제가 여기서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 경제선을 전망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는 무조건 5%안 된다고. 전통적으로 중국은 3분기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없습니다. 7, 8, 9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5.4 했습니다. 2분기 5.2% 했습니다. 이번에 3분기 4.8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합치면 5.2%입니다. 그럼 4분기는 올라가야 안 올라갑니다. 4분기는 전통적인 소비 시즌입니다. 일단 국경도도 했지만 그다음에 11월 달에 광군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쇼핑의 시즌이 오기 때문에 또 한 5%까지 갑니다. 그러면 합치면 지금 5.2%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한 5% 내외는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3분기만을 보고 뭐 중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그냥 그 기사를 또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런 겁니다. 중국 경제의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데 안 좋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디플레이션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부동산은 안 좋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보더라도 고정자산 투자도 그렇고요. 부동산 개별 투자는 지금 전년 동기 한 13.9%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고 지방 부채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돼야지만 지금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이것을 수출로 지금 조금 하고 있지만 뭐 중국이 이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부양의 세 번째 관전포인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알을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4분기가 한 5%는 가야 되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11월 혹은 11월 말에 돈을 풉니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뭘 맞춰요? 5%를 맞추는 5% 맞추는 겁니다. 어차피 뭐 그래서 중국 데이터는 다 맞힐 거니까 네. 우리가 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잠깐 지도 나왔었지만 중국이 되게 그 이윤 소장 때 너무 중국이 청정하다.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너무 하늘이 맑다. 이거는 진짜일 때도 되게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황사 때도 그랬고. 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까 기본적으로 이 공장, 그러니까 흔히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드는 공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북미 수출이 그 볼륨이 확실히 뚫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동남아라든지 남미나 만큼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의 활력은 떨어진 것은 맞다. 두 번째는 또 이 제조의 방식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전기차 뭐 이런 거요?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동화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것들은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 기업들이 매칭을 해서 제조 혁신,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를 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전통도 제조의 설비를 바꾸는 부분에서의 작업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너무 맑다 깨끗하다고 해서 라는 부분에서 중국 공장이 전체가 멈췄다라고 이제 보는 진짜 거는 공기 정화하는 시설이 좋아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고도화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온실가스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파리 기업청에 4기업이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중국이 7에서 10% 줄이겠다. 엄청난 큰 영향이거든요. 시진핑 말 한마디는 전체가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공장도 영향도 받지만 그런 측면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맞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이제 공기가 좀 맑아지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흔들리는가 싶었던 가상자산 시장, 그래도 오늘 오전에는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유력한 분께서 35% 비트코인 하락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비트코인을 투자한 분들이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김치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언디파인드랩스 조동현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일단 가상자산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11일 날 큰 폭락이 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제 큰 손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됐어요. 이번 어떤 가격 하락 자체는 어떤 시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글로벌에서 가장 큰 거래소의 어떤 기술적 결함이 좀 발견됐던 사건이고요.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가격 그 데이터가 좀 오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선물 거래라고 하면 증거금이 있고 증거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도 담보 자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거래를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되다 보니까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고 갖고 있었던 선물 거래선 포지션들이 전부 다 청산이 한꺼번에 되면서 지금 아마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0에 거의 수렴하듯이 이제 표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레 겁먹은 이제 현물을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제 매도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마켓메이커 시장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분들도 이제 큰 손실을 입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큰 폭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주말 동안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락할 때 시장 조성해주는 기계들도 있고 뭐 많은 회사들이 뭐 파산을 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이 확 줄었다. 다 네. 망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막 변동성은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이제 마켓메이커들이 손실을 꽤 입었습니다. 이번 이제 청산 규모 자체가 30조 원 정도로 이제 밝혀졌으나 이 업계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큰 규모일 것이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큰 어떤 청산이 일어났다. 그에 따라서 마켓메이커들도 손해로 봐서 중소형 마켓메이커들은 이제 파산이 된 것 같고 오히려 대형 마켓메이커들은 손실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얇아서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에 뭐 일단 이슈는 일단락 되기는 했었지만 뭐 지역은행들, 미국 지역은행들이 과거와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실리콘밸리 사태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근데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건 가상자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제 10월 11일도 사실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중국 이제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마자 사실 그런 오류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지역은행이 파산한다, 뭐 이런 말도 들으면서 뭐 매크로 영향을 또 온전히 또 가격에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블록체인 시장이 아직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거를 좀 여실히 좀 드러나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은행이 이제 파산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내려갈 꼭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먼트가 조금 안 좋아져서 이런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지난 어떤 상승장하고 대비해서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좀 겪게 되는 몇몇의 어떤 좀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제 탐욕 지수가 이제 거의 한 70점 이상 됐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로 떨어져서 지금 공포에 다 질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같이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래 밖에보다 해외보다 우리나라 더 쌌었는데 이제 비싸졌다 그러더라고요. 김치 프리미엄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내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어떤 거래 가격 차이 자체는 한국 거래소들은 레버리지를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반면에 글로벌 거래소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래가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가격 하락 자체가 레버리지 청산에 의한 하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을 하는 업비트는 아무런 영향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선물 거래를 하는 이제 주요 거래소들이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낮춰지다 보니까 이 어떤 갭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태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어떤 계엄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디스카운트가 엄청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는 꿈쩍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결국 선물과 현물 차이에 어떤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은 주식 시장이나 어떤 다른 자산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이 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계속적으로 메워지지 않는 좀 현상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대폭락의 어떤 계기가 됐었던 바이낸스가 지금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국내 5위 거래소 코팍스를 최종 인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도로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혹시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요? 일단 코팍스를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하는 절차가 굉장히 길었어요. 2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인수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고파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거래소한테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어떤 자산들을 맡기고 이자를 계속 받아가는 서비스를 하다가 이게 어떻게 그 거래 상대방이 이제 파산하면서 국내 투자자 자금들이 다 묶이거나 아니면은 다 피해보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 부채를 다 안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었는데 이번 어떤 인수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들도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린 거래서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팍스라고 하는 거래소 자체가 예전부터 어떤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가 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을 어떻게 늘릴지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상위 3개 거래소들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팍스는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하고 나서 어떤 좀 정책을 펼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이나 이런 파생상품 안 열어주는 건가요, 계속? 근데 계속적으로 안 열어주고 있죠. 고팍스가 네. 들어와도 바이낸스가 해도 안 열어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최근 들어서 이제 아부다비, 뭐 아랍 쪽에서 계속적으로 중동 쪽에서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에셋 매니지먼트 운용하는 쪽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많이 이제 홍콩으로나 싱가포르에 있던 자금들까지 다 아부다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뭔가 움직이는 뭔가가 있나요? 23년부터 이제 게임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아부다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회사를 그쪽에 열어서 어떤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이제 감면이 크게 되다 보니까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회사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어떤 회사들도 다 그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세금 감면, 그다음에 세금이 거의 개인 단에서도 없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요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작은 돌뿌리 하나의 가상자산 시장은 너무 크게 반응을 하니까 그때 앞서서도 비트코인 3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의 한 주간 좀 짧게나마 예상을 해본다면 시세 어떨까요? 이번 주 자체는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는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조금 악재로 좀 잡은 것은 이제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시장에 좀 우려가 있었으나 그것도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자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내 2번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번 달
달 말에 또 미국과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어떤 행사를 참여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하락할 때도 빨리 떨어졌지만 또 오를 때도 또 쉽게 오르는 게 또 이런 블록체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어떤 전망을 갖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다 보니까 금 부분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저께. 그래서 금이 하락하는 동안에 바로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이 확 상승하는 이 캡처가 막 돌면서 드디어 비트코인 오른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금하고 약간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금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상관성은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큰 폭 하락하다 보니까 재무전력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규모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외부에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반등이 온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금은 이제 개인 단에서 굉장히 많은 포모가 오셔가지고 금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직접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는 뭐가 포인트일까요?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 특별한 뉴스는 없는 거고 실적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미스하고 있는 게 프랑스 신용등이 강등됐어요. 그래서 강등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채 금리들 이제 올라갈 거라서 국채 금리 올라가고 또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 또 확 바뀌면서 이제 위험 자산 다 선호 아니다 이러면서 돌 수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위험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